안녕하세요. 해커스 로스쿨 전진명입니다. 지금부터 2024학년도 법학 적성 시험 대비 추리논증 커리큘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진명 강사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고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하고 동대학교에서 이제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이 대학원 진학은 22학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14기로 진학을 했고 여러분들보다 한 2기수 더 빠르게 로스쿨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경험이 적은 건 아니에요. 직전에 시험을 쳐서 들어가긴 했지만 이 법학 적성 시험을 뿐만 아니라 피셋까지 다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시험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 입시에 있어서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컨설턴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트부터 파이널까지 포스트 리트까지 모든 걸 다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밑에도 적혀 있지만 그 어느 강사님들도 쉽게 따라하지 못할 압도적인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리트를 처음 친 건 2019년도부터고요. 99.2%, 99%, 99.8% 이렇게 추리 논증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뭐 왜 진학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나이가 있는 거에 비해서 좀 늦게 공부를 시작을 해서 이때는 아직 학부를 졸업 못한 상태였어요. 19, 20년도엔 학부를 졸업 못한 상태였고 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정대학원에 먼저 진학을 하는 바람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좀 늦게 들어가긴 했죠. 어쨌든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19년도부터 22학년도까지 여기 21학년도도 빠져있긴 하지만 총 4번의 시험을 쳤고요. 언어이해든 추리 논증이든 둘 다 99%를 여러 번 맞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실전 점수를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로스쿨 입시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관리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컨설팅만 하는 게 절대 아니죠. 저의 메인은 추리 논증입니다. 추리 논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 입성하고 압도적인 성과를 만들었다고 전 자신하고 있어요. 압도적인 성과라 보시면 원점수 최다 상승 학생 같은 경우는 총 12개. 물론 뭐 더 낮은 점수대에서 있었던 학생이 있긴 한데 그분께서는 이제 공개를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일단은 요 학생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올려드리는 거고요. 25개에서 37개로 여러분 추리 논증 공부 뭐 리트 심수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5개에서 37개로 100분위를 36% 가까이 끌어올린 이런 학생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100분위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50% 이상 끌어올린 학생이 있어요. 38.1%에서 91.6%로 원점수가 21개에서 31개로 10개가 올라간 학생이 있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심지어 직장인이었는데 제 강의를 잘 따라와서 이렇게 점수를 끌어올렸다. 제 강의 말고 단 하나도 공부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원점수 최다 상승이든 100분위 최대 상승이든 이런 학생들이 꽤나 많이 있고요. 이 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 다 이제 후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높은 성장을 첫 해에 이끌어냈다. 그리고 제 학생들이 재시생들이 많았어요. 제가 처음 여기 입성을 했을 때도 그렇지만 플레이어 출신의 강사다. 플레이어 출신의 강사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특히 재시생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실전성을 강화할 것인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고 컨설팅을 많이 받으셨고요. 제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들 굉장히 잘 따라와 주셨죠. 그래서 제 수강생들은 재시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초시생들은 성적 향상을 잘 알 수가 없어서 재시생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균 6개 이상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초시생분뿐만 아니라 재시생분들도 이 강의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재시생들이 6개나 올랐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초시생분들도 현재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재시생 기준 평균은 6개 이상 상승했다. 요거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에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놨는데 인서울 핵심 로스쿨, 뭐 서울대, 뭐 연대, 그리고 성대, 한양대, 시립대, 경희대 다 이제 합격한 학생이 나왔습니다. 입성 첫 해잖아요. 이제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째 도전인데 많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만큼 성과를 이끌어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그런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8월 20일이었나요? 법학적성 시험이 발표가 나고 점수가 발표가 나고 학생들한테 자발적으로 받은 후기예요. 제 학생들이 점수가 많이 올랐었다 보니까 점수 나오면 후기 좀 써달라 이렇게 말을 해놨었는데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에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원문을 보기 조금 힘드신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 같은 것도 좀 있는데 여기는 적어놓진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수업 들으시면 좀 많이 볼 수 있게 자료로 배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쭉 점수 오른 학생들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자, 계속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는 추리 논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추리 논증에 대해서 객관식 논술이라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객관식으로 치는 논술이다. 추리 논증 문제들이 논리적 사고를 요구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논리적 사고를 기르면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수동적으로, 수용적으로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 거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문제의 방향성을 예측하면서 글을 읽을 거냐 그 두 가지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를 풀 때 쟁점을 잡고 그 쟁점에서 입론을 세우고 반론을 예측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푸는 것처럼 추리 논증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정보를 나와 있는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반론을 세우는 과정 만들 수가 없어요. 선지에서 강화 약화가 나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 사고를 하는 부분에서 쟁점을 보고 입론을 수용하는 것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의견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야만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고 문제풀이가 빨라집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느냐? 여기 단축하라라는 표현은 빨리 풀어라라는 말이기도 한데 수동적인 글읽기, 수용적인 글읽기를 하다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표시가 늘어나요. 표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뭐 네모, 세모, 동그라미 많이 치죠. 저도 처음에 비문학을 배울 때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었어요. 표지라고 보통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표지를 많이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 기호들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한 정보를 그냥 남겨놓는 것뿐이에요. 굳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표시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시간, 이 네모 박스 하나 치는데 최소한 1초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 1초를 아끼면 전체 문제에서 10분 이상을 아낄 수도 있어요. 표시 없이는 문제 풀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표시 없이 문제 풀 수 없다면 저도 점수가 안 나왔을 거고요. 제 학생들도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단축하여 이제 확신하기 위해서는 표지를 줄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표지를 줄여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되게 무책임한 이야기겠죠. 단순히 이제 줄여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건 이제 예측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쟁점을 예측하고 쟁점과 선지를 예측하고 이 예측을 바탕으로 이 다음 내용들을 끊임없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 한 문장을 읽고 그 다음 문장이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이걸 계속 예측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더 이상 표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동시에 표시만 안 하고 끝이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선지든 본문의 내용에 대한 반박이든 이런 것들 끊임없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지 3개, 5개 중에 절반 이상은 사전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문제를 풀었고요. 제 학생들도 그렇게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그 방식을 연습하는 것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내용과 선지를 예측하면서 글 읽는 연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을 단축하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것들이 생겨요. 뭐가 생기냐? 전체 125분의 시험 시간 중에서 검토할 시간이 5분이 아닌 25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와닿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제 학생들의 평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목표한 점수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개 중에서 31개를 맞겠다. 한 요 정도의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35문제 정도를 풀고 전체를 다 재검토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푼 문제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이 나머지 5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죠. 어차피 검토하고 다시 문제를 푸는 시간보다는 그냥 이 기존에 풀었던 문제들을 점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시간 단축한 걸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 2회독 이상을 시험장에서 하도록 연습을 시킵니다. 자, 한 문제를 2번 이상 무조건 풀도록 하는 거예요.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게 이제 제가 목표로 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문제에 대해서 2번, 3번 검토를 했어요. 그럼 그 문제의 답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확신할 수 있겠죠. 당연히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측하고 단축해서 확신하라, 예측하고 단축하여 확신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리 논증은 당연히 논리학도 중요하고 당연히 배경 지식도 중요하고 당연히 문제풀이도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점수를 잘 맞는 거예요. 점수를 잘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전성이 있어야 된다. 그 실전성을 설명하는 3문장, 예측하고 단축하고 확신하는 문제풀이, 이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 요 문제는 22년도죠. 22년도 5급 공채 피셋에 나왔던 언어 논리 문제고요. 이 문제는 이제 22학년도 리트에 나왔었던 추리 논증 문제예요. 저는 이 글을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예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예측하며 그릴 길은 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예시를 볼게요. 수치심과 죄책감의 유발 원인과 상황들을 살펴보면 두 감정은 그것들을 발생시킨 내용이나 상황에 있어서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좀 긴 문장이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2문장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개념 2가지를 표시를 하고 있어요. 수치심과 죄책감. 이 단어들을 과라는 조사로 묶고 있죠. 왜 묶고 있을까? 왜 이 2가지를 여기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 수치심이든 죄책감이든 불쾌함이라는 어떤 더 상위의 감정에서 내려와서 구분되는 감정들이에요. 이건 분명히 감정에 대한 용어고요. 이 감정에 대한 용어를 2가지 구분하고 있고 둘 다 불쾌함이라는 어떤 더 상위의 개념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구분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구분의 기준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수치심에서의 수치랑 죄책일 건데 책은 보통 뭐예요? 책임감 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이때 중요한 건 뭐야? 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 혼자가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수치심은 어때요? 수치의 감정은 어떨 때 느껴요? 타인이 있을 때 느끼죠? 그러면 이 2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는 타인이 존재하는구나 또는 안 하는구나,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다. 타인의 존재 여부를 물어보고 있는 거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두 감정이 그것들을 발생시키는 내용이나 상황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는데 비교가 될 때는 이 타자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이 되겠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나 혼자서 스스로 느끼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나 안에 내면의 타자를 상정을 하고 글을 읽게 됩니다. 조금 어렵네요. 여튼 그래서 이 수치심이란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이제 비교를 한다는 걸 먼저 캐치를 하시고 이 비교를 바탕으로 해서 본문의 내용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통 원인뿐만 아니라 차이점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그 차이점이라는 것이 감정의 이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대상, 나 스스로인지 아니면 내 내면의 타자가 만들어내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한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뭐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제 말 그대로 맞으실 거예요. 뒤에 따로 문제를 배치를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시그널을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지문에는 출제자의 시그널이 들어가 있어요. 단순히 어떤 배경 지식을 설명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뭐 수능이죠. 그건 수능이지. 저희 시험에서 언어 이해는 아니지만 추리 논증에서는 여러분들의 사고 능력을 평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걸 습득할 수 있냐, 어떤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설명하고자 하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론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학원에 굉장히 뛰어난 강사님이 계시기도 하죠. 그런 걸 여러분들 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해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학년도 추리논증 문제라고 했는데 보시면 머지않은 미래에 신경과학이 모든 행동의 원인을 뇌 안에서 찾아내게 된다면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관행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면 학생들이 대부분 이 내용을 그냥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절대 아니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에서 떠올리시는 게 있어야 돼요. 뭘까? 이 사람들은 화자일까요? 화자의 생각일까요? 화자가 이 사람들의 의견에 100% 동의한다면, 필자가 동의를 한다면 이런 표현을 쓸 이유가 없어요. 이 문장에서 아 필자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구나. 이걸 바로 캐치를 해야 되고요. 그럼 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측하면서 그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표지들,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들, 이 시그널들만 잘 파악하시면 그리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그널에 따라서 여러분들 글을 쓴다면,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또는 이 모든 행동의 원인을 뇌 안에서 결정론적으로 찾아냈을 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변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대체 어떤 글을 쓸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측하며 그리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한번 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문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그널에 주목하고 쟁점을 확장하는 약점 타겟 학습. 저는 이 추리논증에 대해서, 추리논증이 어떤 것이다에 대해서 앞부분에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제 강의가 따라가는 방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이 문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시그널에 주목하라.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본문에 있는 표지들, 본문 맨 첫 번째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선지 등에서 나타나는 표지들이나 아니면 외형적 요소들, 이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출제자의 시그널을 파악하고 그 파악한 시그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쟁점을 핵심적으로 다루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쟁점을 확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나왔던 건 다시 나오지 않는다.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21학년도에 논술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20학년도군요. 20학년도에 논술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 자, 문헌적 해석 등 이제 법 해석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22학년도에도 출제가 됐죠. 아마 14학년도였나요? 이때도 출제가 됐을 거예요. 바로 다음에 안 나온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 40문제 중에서 30문제 정도는 한 30문제? 한 25문제 정도는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 거의 그대로 나와요. 거의 그대로 나오는데 당연히 똑같이는 안 나오죠. 똑같이는 안 나오는데 그 문제에서 다뤘던 쟁점들 조금씩 바꿔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2학년도에 나왔었던 이제 지표사 관련 문제들의 경우에는 언어 철학적 관점에서 의미지칭 이론 등에 대한 걸 다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게 뭔지는 몰라도 되는데 이 의미지칭 이론과 관련된 문제가 올해도 그대로 나왔다. 쉽게 말하면 언어학에 있어서 해석의 문제들이 나오는 거는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쟁점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 쟁점들 중에서 변형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사전에 학습을 해둔다면, 그 쟁점들을 미리 다 확장해서 학습을 해둔다면 여러분들 전혀 어려울 것 없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쟁점을 확장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으로 기본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좀 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약점 타겟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고민을 조금 했었습니다. 스파르타 학습이라고 적을까? 약점 타겟 학습이라고 적을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스파르타 학습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주에 보통 한 4일 정도를 학생들이랑 시간을 보내요. 정규 강의는 이틀이지만 스터디를 2일 또는 3일을 추가로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보통 한 12시간에서 많게는 20시간까지 공부를 같이 합니다. 스파르타식이죠. 학원에서 어떻게 스케줄을 짜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스터디를 짜드리는 거예요. 스터디를 짜드리고 직접 운영을 합니다. 자,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냐? 대부분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리트를 잘 치는 학생들은 들어갈 유인이 없어요. 리트를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들은 전혀 들어갈 유인이 없고 리트에 있어서 뭐 최고 득점, 초고 득점은 아니고 약간 불안함이 있는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이 보통 스터디를 많이 주도를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친구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터디원이 5명이 있으면 이 중에서 이 스터디에서 뭔가 얻어가는 사람은 사실상 2~3명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에서 끝나요. 본인이 얻어갈 수 있는 게 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 학생들이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스터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학생들이 운영하는 스터디가 가지고 있는 한계고 특별하게 특출나게 잘하는 한 명이 주도해주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이 효율이 안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리트 잘하는 친구들을 주위에서 찾기 쉽냐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스터디를 다 해주고 이상한 스터디 만들어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학생들한테 많이 말을 합니다. 혼자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고 둘 다 좋은데 기출 해설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저서들에 대한 리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애매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짜서 한다면 스터디를 제가 직접 운영을 해드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이제 주 5회 학생들과 스터디랑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스터디 플러스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기초 강의에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수업을 하고 그다음 이제 오후 강의 시간 때 학생들 모아서 문제 풀리고 이제 도와준 그런 방식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 강의는 엄청난 스파르타입니다. 현강으로 들었을 때는 다른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스파르타로 강의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 넣고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제 강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설명해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다 달라요. 강점도 다 다르겠죠. 그 강점과 약점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좀 더 연습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버리는 게 더 효율적이다.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최선의 점수를 맞기 위한 그런 전략을 세우는 그런 걸 추천을 할 때 그런 약점들을 보강해주고 강점을 강화해주는 그런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수강생들이 항상 하는 말이 다른 분들한테 다 상담받고 왔지만 제가 확실히 컨설팅 면에서는 훨씬 더 뛰어나다. 약점을 다 처리를 해준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입 컨설턴트 경력도 꽤 오래 있고요. 이 리트뿐만 아니라 피셋에서도 강의 과외구력으로 치면 한 8년 정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학생들 점수를 끌어올린 경험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수능 국어를 접했을 때는 50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예비 고1 때 예비 고1 모의고사를 쳤을 때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죠. 그걸 이제 한 6개월 정도 정말 올인을 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고 제 주위 학생들의 언어 점수, 국어 점수 또는 추리 논증 점수를 많이 올려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컨설팅 기록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타겟팅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본격적으로 커리큘럼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 시점이 12월입니다. 저희 기초 강의가 이미 개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인강 학생들을 위한 자료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초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초는 이론 수업이에요. 사실 이론 수업이 리트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처음 이 시험을 접한 초심자들이라면은 이론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시생 중에서 본인 점수가 25개 이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기본기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라면은 기초 강의부터 시작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에서 어떤 거 하느냐? 첫 번째, 문제 구조에 대한 이해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처음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대체 무슨 문제인가, 어떤 문제인가, 뭘 물어보고 싶은 것인가 이런 것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냥 주는 대로 문제를 풀면서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체크하는 과정을 한 200문제, 300문제 거치고 나면 본인들이 알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법학적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법전협에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이원 분류표, 출제 기준이죠. 출제 기준을 통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 출제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출제표에서 제시되어 있는 어떤 출제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역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구조 이해가 우리 시험에서 8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구조를 세분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게 이제 기초 강의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기초 이론에서 처음 배우는 부분이 이제 문제 구조에 대한 부분인데 두 번째는 필수 이론 학습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제 문제 구조 이해는 그냥 말 그대로 기초, 생기초, 입문, 시작점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인식의 영역, 인지의 영역을 넓히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 최소한의 툴이죠. 내가 사고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이제 논리학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조사 방법론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종류의 문제들, 어떤 종류의 내용이든지 간에 우리 추리 논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논증이죠. 논증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논리학에서부터 출발하죠. 그 중에서 쓸데없는 것들, 과한 것들 다 쳐내고 핵심적인 논리학의 개념들, 그리고 그 논리학 개념들이 어떻게 논증으로 연결이 되는지, 논증과 이제 논증과 주장이라고 하면 너무 비슷할까요? 네, 이런 것들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초 이론에서는 문제 구조 이해와 필수 이론 학습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스터디가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 스터디가 진행이 되는데 요건 이제 온라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참여를 하고 싶으시다면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 출강이 아니죠. 오프라인에 출석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참여는 가능한데 이제 오프라인 출석이 전제가 되어 있는 스터디를 진행을 한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별적으로 본인이 이제 문제 푼 것들을 하나하나 다 봐드리는 일종의 클리닉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추후에 뭔가 첨삭 시스템이 추리 논증을 위한 첨삭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바뀔 수 있지만 현재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스터디가 있고요. 요건 이제 기초 강의 수강생들만을 위해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관심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이제 기초 강의 수강 기간 동안에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도 조금 더 연장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본 강의입니다. 기초 강의에서 문제에 대한 구조, 문제의 레이아웃을 이해하고 출제 원리를 이해하고 가장 필수적인 이론을 학습을 했다면 그러면 그 논리적 사고라는 것, 논리학적 사고라는 걸 실제 사례들에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실제 사례들에 대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쟁점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은 소재가 아주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규범 문제들, 법과 규범 문제들, 그 다음에 인문 철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그리고 논리학, 마지막으로 자연과학일 겁니다. 자연과학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네요. 과학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연과학과 기술 이렇게 5가지 주제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법규범에서 보통 13에서 15문제, 인문철학에서 11문제에서 한 13문제, 사회과학이 대여섯 문제가 나오고요. 논리학은 퀴즈를 포함해서 4문제 정도, 그리고 자연과학 기술이 또 한 6문제 이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인문철학과 법규범에 딸려있는 법철학 그리고 과학기술에 딸려있는 과학기술철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대비하기 굉장히 쉬워요. 이론적으로 대비한다기보다는 쟁점들을 미리 대비를 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식이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나오는 게 흔히들 JTB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JTB 조건이라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럼 여기다 반박을 하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게티어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지식이란 무엇인가? 지식은 무엇인가? JTB 조건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게티어 문제는 뭐가 되나요? 이런 일종의 질문의 흐름이 있어요. 지식이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어떤 것이었고, 그 대답에 대한 반문이 다른 어떤 질문이 되고, 이 질문의 연속으로서 인간의 지식이 확장되어 가는데, 이 질문의 흐름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 시험에 나온 쟁점들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적인 쟁점들을 제가 다룰 거고요. 120개 정도의 쟁점에 120개의 신작 지문들, 기출 문제와 상관없는, 제가 이제 철학과 학생들한테 부탁해서 만들어둔 지문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지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만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문은 주어져 있습니다. 지문은 주어져 있지만 그 지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기본 강의에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고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가,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쟁점을 정하고 쟁점에 대한 질문과 그 대답들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구성 원리들을 파악을 하게끔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쟁점과 쟁점에 나오는 어떤 의견들은 다 정리를 해드릴 거지만, 그 다음에 워크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거고요. 이걸 서로 돌려보는 과정을 거쳐서 끊임없이 상호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크북 첨삭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좋을 것 같고, 이게 저희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해서 진행이 되면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오프라인으로 나온다고 하면 제가 스터디에서 다 진행할 거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이제 리딩 스터디입니다. 리딩 스터디. 리딩 스터디는 대체 뭐냐? 우리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언어 철학 파트랑 과학 철학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철학과 과학 철학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책들을 선정을 해서 제가 매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마다 리딩 스터디를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직접 다 스터디를 해드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심화에서는 어떤 걸 하냐? 심화는 통합이에요. 기초에서 문제의 구조, 원리 이런 걸 좀 배웠었고요. 기본 이론을 배웠어요. 그리고 기본에서 필수적인 쟁점들과 그 쟁점을 바탕으로 한 출제 원리 같은 것들은 좀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기출 문제들에서 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문제 변형 연습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만드는 연습을 앞에서 했지만 기출 문제를 바꾼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볼 겁니다. 자, 기본과 심화는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을 다루지만 심화에서는 조금 더 기초의 내용들을 더 더해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심화 강의 시즌에는 제가 기출 강의 스터디를 해드릴 겁니다. 기출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온라인으로 뭐 기출 해설이 따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외로 제가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실전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고 그 과정 속에서 사고를 어디까지 확장을 하는지를 한 문제당 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작년에 제가 총 7개년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7개년치 진행하면서 단 한 문제도 거르지 않고 15분 이상 투자를 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어떤 기출 해제 스터디를 하더라도 저랑 하는 것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실전에선 어떤 걸 하냐? 실전은 당연히 이제 실전 연습을 해야 되겠죠. 실전 연습은 전 체화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무한한 반복 연습을 해서 더 이상 머리가 생각하는 게 아닌 손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 문제풀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을 계속 시킬 거고요. 기출문제 그리고 작년 모강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을 해서 뭐 수능도 활용할 거고요. 필셋도 활용할 거고, 모든 걸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풀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피셋이나 입법고시 등 인접 시험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할 거고요. 유형별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할 예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파이널입니다. 파이널은 완성이 돼야죠. 하지만 완성이 안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 완성과 클리닉 교정 이렇게 두 가지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파이널은 모강입니다. 당연히 어느 학원에서나 하는 그 모강이 맞고요. 풀세트로 진행되는 모강을 통해서 본인의 운영 능력을 강화하고 문제풀이 중에서 마지막 약점, 마지막으로 고칠 수 있는 약점들을 검토하는, 완성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파이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체화하지 못한 부분들 또는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교정하는 운영 교정 클리닉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올해에도 이제 클리닉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파이널 모강 1회, 클리닉 1회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모의고사의 그 회차 수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지만 클리닉은 굉장히 이제 호평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학생 수가 뭐 1000명, 2000명 와주시면은 클리닉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겠지만 현강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의 수에는 좀 한정이 있기도 하고 내년엔 제가 이걸 못해요. 내년엔 제가 복학을 하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24학년도 데뷔까지만 할 수 있는 게 이 클리닉이거든요. 제가 학교를 휴학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기말 기간에 시간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클리닉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0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뭐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클리닉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점에도 앞에서 진행하던 기출해제 스터디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앞서 진행되는 기출해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최신작들 위주로 진행되고요. 여기 파이널 때 진행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지 않는 과거의 구작들을 위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기출 문제는 파이널 완성 클리닉 교정 시즌에, 그리고 최신 기출 문제는 심화 실전 시즌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모의고사와 클리닉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 한 번의 컨설팅으로 언어 논리 점수를 5개를 더, 언어 이해 점수를 5개를 더 맞게 해주고 추리 논증 6개 이상 더 맞게 해주는 그랬던 클리닉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거는 허언이 아니고요. 인스타그램 가면은 후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습 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시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초부터 시작하셔야죠. 내가 처음 쳤는데 처음 그냥 집리트 쳐봤더니 140점이 나왔어. 그럼 뭐 기초 건너뛰어도 돼요. 근데 본인이 한 135 이하다라고 하신다면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풀스텝 밟아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시생이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기출 해설 강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 정규 강의도 정규 강의지만 제가 기출 해설 강의를 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런 기출 해설 강의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 그 틀을 끊임없이 교정을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풀스텝 밟아가면서 기출 해설 강의 뭐 한 달에 한 개라도 꼬박꼬박 들어가면서 검토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생 같은 경우에는 제 점수대 좀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30개 이하다. 30개 이하다라고 하면은 기본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25개 이하다라고 하면 기초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개보다는 더 맞았는데요. 저한테 컨설팅 한번 받으시면은 35개 만들어 드릴게요. 네, 컨설팅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시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점수를 굉장히 잘 올려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을 하셔도 되는데 가장 들어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심화부터 파이널까지 하나도 안 들어도 돼. 기본만 제대로 들어도 25개에서 30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30개에서 34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풀이 자체의 시각을 여러분들 바꾸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학원에서 배웠던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강의, 문제풀이, 사후적인 문제풀이 다 떨쳐내야 돼요. 제 강의의 특징이 뭐냐? 절대 사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전적입니다. 왜 사전적이냐? 저는 사실 암기를 못해요. 암기에 사실 굉장히 하자가 있는 수준으로 암기를 못해서 뭐 영어 탭스를 쳐도 100점 만점에 20점이 안 나오는 해커스에 있는데 좀 웃기죠? 탭스 때문에 선로에 원서도 못 써볼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하루가 지나면 거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계속 새롭게 연구하고 새롭게 정리하고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써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볼 때마다 항상 새로워요. 항상 새롭고 그 새로운 부분에서부터 어떻게 출발하는가를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 충분한 강점으로 승화가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초고득점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 있는 거야. 설명하기 쉽게 정리된, 정제된 그냥 사후적인 결론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던 문제풀이의 관점들 다 챙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약점이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보강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남아있는 시간에 따라서 약점 보강이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조금 미리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성적 목표,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을 어디를 가고 싶고 몇 점을 맞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개를 더 올려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약점이 어떤 부분인가, 이걸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컨설팅이나 상담을 먼저 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학원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토요일, 요일에는 거의 풀로 앉아서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상담 신청하시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에 맞는 강의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전부 다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생들이라면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좋고요. 재생 이상이라면은 본인의 위치에 맞게 저한테 상담 받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학생들은 리트 신수설대로라면은 좋은 로스쿨을 갈 수가 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인서울은 원천 불능이다라는 수준의 점수대를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짧은 기간 만에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저희가 작년엔 기초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 강의로만 제공을 했었죠. 기본 강의가 1월에 처음으로 오픈됐습니다. 1월 중순 이후에 들어왔었던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갔어요. 6개월 만에 본인이 작년 한 해 동안 준비해서 하지 못했던 거를 만들어 나간 거예요. 물론 그 전의 노력이 무의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100보 걷는 것보다 정확한 방향으로 한 보 걷는 게 더 많이 가겠죠. 저랑 같이 가시면 리트 신수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추리도 언어도 어떤 거든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담해 줄 수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2024학년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새로운 신화를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